반갑습니다. 국제마야정치학대학교에 본부가 한국에 설립된 홍성선 목사님, 선임 총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홍성선 목사님과의 인연 때문에 45년 전에 사당동의 충신대학원을 같이 졸업한 동기생이에요. 한 수백 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중에 유독히 홍성선 목사님이 45년, 50년 전부터 그분의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1968년도에 부흥 강사를 지금까지 하세요. 나이는 80한 중반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마약 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하던 중에 대장면을 몇 년 전에 만나고 대장면의 임원진들에게 여러 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작년 연말에 송구영신 때 만났던 연이 돼서 제가 금년 여름방학 휴가 끝나면서 제가 네 번째 매주 오후 2시부터 오늘 네 번째 강의 시리즈를 합니다. 찍어서 영상을 옆에 자막을 붙이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막을 합니다. 1시간짜리 만들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들어가기 전에는 홍성선 목사님께서 한 40년, 30년 동안 하면서 그분이 경찰 쪽에 근무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전경수라고 하는 경찰 쪽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교재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이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요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책이나 교재에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넣어가지고 유튜브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참석의 모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이 감사한 것은 마약경찰대학교가 이 부분을 온라인이나 통신이나 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사고는 아니에요. 장롱 속에 집어넣으면 장롱 면허증은 되겠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사명자고 목회자고 특수사역을 하시니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통해서 텍스트를 만들고 스스로가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쪽에 보면 우리가 교보 책방이 있지 않습니까? 교보 생명 밑에 교보 쪽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하시면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 전문가들의 책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교재를 만들어서 지도 강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가 받는 것 중에 한 20개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하면 텍스트가 오늘 여러분이 임명장 신분증이 국제마약감시단증이에요. 마약을 감시하는 라이센스가 가장 급한 것 같아요.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이것을 하고 이것 왜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마약 문제 감시합니다.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훨씬 좋아서 선임총장 홍성선 목사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 여러분이 또 전문적인 학부나 대학원이나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면 그 분야를 여러분이 연구해서 여러분의 독창적인 교재나 책을 만드시면 많이 이들 확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책 중에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을 아까 책을 드렸고요. 또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서점을 통해서 많이 서치를 하셔라. 또 읽으시라.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셔라. 제가 책을 교재를 가지고 있는 것에 아까 1강자, 2강자, 3강자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2024년도에 치료보호, 아까 환자들의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켰고 그리고 국가에서 본인 부담금만 매년 되는 것이 금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이 거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지키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고 영성훈련하려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외국의 선교사로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태국이나 대만이나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목사님은 중화민국 중국 사람 중심으로 차이니즈 중심으로
7개 나라에 이렇게 나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도 이것은 우리가 등잔빛이 어둡다고요. 우리가 더 깊이 알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선교 사역으로 할 일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목사님 혹은 여장 목사님, 사모님들 특별히 이곳을 여러분이 케어하고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남자분들이 모이는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여자분들이 처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들을 방치하시면 되시렵니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은 질병이지 이것이 저기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영적으로 바라봐달라. 그래서 이런 것을 했고요. 마약을 하는 사람은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가슴을 안고 품고 기도하면서 케어해 주시는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받은 자를 치유하고 케어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약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 사람의 경우를 정말로 케어하시면 그가 강한 지도자,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태국에 가서 우리 김경은 목사님의 사역을 들어보시면 아까 그들이 했던 사람들이 한 3, 40명들이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도 그렇게 몇 군데서 하지만은 영성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 목사님들이 적어도 이제는 원로 목사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분들이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제2의 삶을 이곳에다 맞춰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국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여러 가지 중독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복지나 심리나 간호 등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학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마약 중독자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실태조사 역학 조사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거된 사범의 숫자에다가 소위 이제 암수 범죄율이란 거를 이제 곱해서 대략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용자, 사용자의 상당수가 이제 중독자이겠죠. 네, 그 수를 추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2015년에 이미 10,00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암수 범죄율을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요즘 한 35, 40까지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20,000명 곱하기 30을 해도 60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성인 인구의 1%가 이미 넘어가는 질병의 개념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이고요. 이전에 이제 마약 사범이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약은 사실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질병 이전에 우리가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지금도 많죠. 주무부처도 그러다 보니까 검찰, 경찰, 식약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치료의 개념이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치료 병원의 개념도 사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알코올만 해도 사실은 알코올 전문 병원이라는 곳이 있고 실제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지 외래 치료 환자 중에 여전히 적지만 그래도 상당 비율이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 중독자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은 그 통계 자체가 많이 뽑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추계를 보더라도 2,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게 적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약 치료와 마약 치료 보호를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마약 치료는 보편적인 그냥 의료적 치료입니다. 어디서든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치료 보호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고 이 치료 보호 기관에서 치료 보호 제도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가에서 100% 치료비를 다 대주는 제도가 이제 마약 관리에 관한 법에 정의가 되어 있었고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한 20곳 못 되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것들을 50개까지 늘리자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마약류
종합 대책에서 새로 이제 제안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도 사실은 치료 보호 제도를 통해서 마약을 치료하는 병원은 실질적으로 2군데 내지 3군데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검거된 사범들을 치료 보호 제도, 소위 기소유예를 하면서 치료 조건을 다는 경우가 실제로 매해 10명조차도 되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약류 사범들이 본인 스스로 저기가 그래도 좀 치료를 잘 해준다고 해. 우리들 잘 받아주는 병원이 저희가 있어. 라고 찾아가서 이제 치료보호제도로 제가 돈이 없으니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치료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질적인 형태이거든요. 국가에서 100% 다 치료비를 대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1년에 한 번 치료비를 대주는 거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계속 의료기관에서 돈을 한마디로 말해서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랑 50대 50 매칭을 하는 형태로 주다 보니까 그 의료기관이 소속된 지자체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도 의무적으로 뭐 국가에서 환자를 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막 홍보를 해서 치료 보호 제도를 이용한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약 사범을 어떻게 벌을 주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게 치료 보호 제도라는 거고, 이게 마약류 관리법에 아주 작은 조항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으로 그 마약 사용 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전혀 별다른 아무런 제도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마약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보편적인 신체, 정신 질환 의료 체계에서 이제 더 잘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뭐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전혀 없었다. 작년부터 해서 몇 개의 이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보면 실제 이제 마약류 관리법의 거버넌스 자체가 이제 마약류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국무총리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의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주무부처가 이제 식약처로 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대부분의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들이 대부분 이제 식약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제목 자체가 이제 관리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은 치료나 재활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된 부분이 되게 눈에 띄는 그런 변화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관리 감독과 특히 의료용 의약품과 관련된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거든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 마약류 사용 장애를 보편적인 질병 문제로 보고 치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사실 식약처법이 되어서는 아니고, 이 중독을 치료를 지원하는 법 체계가 사실은 따로 마련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인데, 보면 결국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치료와 관련되는 거 치료 보호 기관에 대한 규정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법에도 보면 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또 치료 보호를 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으로는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치료 보호 제도에 대한 내용만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이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중독의 여부라든지 중독의 위험이라든지 이걸 의료 행위로서 좀 선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치료, 예방,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원칙을 근거하지 않은 법의 어떤 한계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이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독을 선별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들에 대한 좀 국가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나 거버넌스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활 상담을 강화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재활이나 상담은 마약류 사용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봤을 때 초기 급성기 의료적인 치료와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치료보호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체계나 연계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걱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치료나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이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과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의 체계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보호기관들이 치료를 잘 하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운영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수가화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적절한 이제 치료비를 지불을 해주는 뭐 이런 제도가 올해 이제 다행히 마련이 된 거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실제 이 제도가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실행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의료계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잘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마약 치료가 활성화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단 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대주는 식으로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본인 부담금만 별도의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그 사례들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이 된 거죠.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은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환자들을 좀 안심하고 더 많이 보게 할 건가? 그러면 보편적인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마약 환자를 치료할 때, 건강보험으로 마약 환자를 치료할 때 수가가 좀 보완이 돼야 돼요. 이게 공존장애 약물 치료를 하지만 마약상행장애 자체에 대한 약물이 없기 때문에 상담치료나 면담치료, 정신치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수가라든지 또 범죄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에 대한 위험 수가 가산이라든지 이런 마약 환자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도 같이 따라가야 이게 이제 늘어나는, 급증하는 마약 환자들을 좀 의료적 치료의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보편적인 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24시간 상담 콜센터는 늦었지만 상당히 반가운 조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어떤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가 아니라 재활, 마약류의 치료와 재활과 관련된 상담 콜센터이기 때문에 보다 치료적 관점에서는 이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어떤 하나의 루트가 생겼다는 점에서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마약류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실은 상담가나 재활 전문가 자체가 전국에 17개의 재활센터를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현재 치료보호기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형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지역에서 조금 역할을 해오고 있던 마약대책운동본부 지부에서 이걸 위탁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실제 좀 전문 상담 인력들을 기존의 마약류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던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좀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좀 모자라고 있는 재활이나 지역사회 연계 기능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모델로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분히 약간 한꺼번에 이제 열 몇 개를 전국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아젠다에 너무 좀 강조하다 보면 이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보완이 돼서 좀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문제가 일부 일탈해서 보편적인 일상의 위험으로 이제 전환이 완전히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질병 시스템이라고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의 대응 체계를 만들어지고 나더라도 마약류 환자들이 기존의 어떤 편견이나 그리고 치료의 난이도 때문에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잘 기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특별한 지원책을 더 마련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이제 경험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본인의 경험에 의존한 게 여태까지 치료였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조사, 연구, 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 기술을 만들고 몇몇 혁신센터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정을 해서 치료 기술을 만들고 치료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이제 국립병원 모델은 있었어요. 국립부곡병원이 사실은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환자들을 가장 열심히 치료를 했고 잘 치료를 받았던 이제 병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일하시던 정말 헌신적인 의사 두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병원을 나오시게 되면서 사실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공 체계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일하는 헌신적인 의사 몇 명에 의존하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병원이니까 사실은 공무원 임금 테이블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경기 도립 정신병원에 이런 마약류 치료 센터 모델을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설치를 해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되게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도 좀 보면 근데 결국 인력의 문제이고 헌신적인 한두 명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형태라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류 치료라고 하는 그런 좀 어렵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어떤 이런 일들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좀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경기도가 또 수도권이 마약류 환자가 워낙 사범이 많기 때문에 사법 체계랑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아직은 외래 치료나 지역사회 치료가 합쳐져 있다라기보다는 응급 차원의 급성기 치료를 주로 이제 담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마약류 사용장애 환자의 급성기 치료가 정말로 수요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래 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성기 치료 이후에 외래에서 자주 보면서 어떤 재활의 개념으로 재발 예방을 하는 그런 좀 지역사회 기반의 개념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되면 아주 좋은 모델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강좌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다 합니다. 문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2024년 1월 기준 26개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두세 곳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향후 계획으로 근역별로 마약류 중독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요? 마약 중독 치료 보호기관에 적절한 경우는 없고 적절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합니다. 또 원장님이. 국가에서 지정된 마약 중독 치료 보호기관들이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면 검찰에서 검거한 마약 사범들을 치료 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게 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해당 마약 사범들을 받아 치료하게 됩니다. 네, 39페이지. 문제는 검사가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는 절차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치료보호를 명령할 수 없다 보니까 사법행정 단계로부터 치료로 의뢰되는 사례가 매년 10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약 중독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치료보호기관이 아무리 많아도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에서 마약 중독 치료비를 100% 지원해 주지만 그 1년에 한 번 치료비를 모아 지원해 주는 제도 구조로 인해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병원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마약 중독 치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국가 예산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와 50대 50 비율로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마약 중독 치료 보호기관에 있는 지자체에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 보호기관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오히려 마약 중독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을 노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약 환자를 보지 않아도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을 뿐더러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는 수가도 차이가 없어 굳이 의료기관이 마약 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만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2024년부터 치료보호 환자들이 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화되고 국가에서는 본인 부담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마약 환자 진료에 현재의 정신질환에 대한 보통의 수가가 마약 중독 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앞으로도 마약 중독 환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2, 3개 병원만이 힘겹게 운영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용이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같이 한번 더 소리내서 같이 한번 Q&A를 Q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해 법제도 등 우크라이나의 목숨관리 문제점으로는 무엇인가요? 네, 기자 되시는 분이 신랄하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는가?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봅니다. 읽어주세요. 근본적으로 과거 몇천 명의 마약 사범들을 어떻게 벌을 주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고인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마약 중독 치료 보호 제도가 마약류 강제법 제40조의 조항으로 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마약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보편적인 신체 정신질환 의료 체계에서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들이 여태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래 처음으로 마약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R&D 사업이 처음 시작됐다는 면에서 몇 개나마 마약 사용 장애에 대한 치료 기술 개발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자, 여러 지도자 여러분, 또 교수님, 강사님, 또 선교사님 이렇게 한국의 실정을 아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잘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자체와 인프라 등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하신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과 스타일을 가졌던 인물이나 마약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뜻이 일치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간 7에서 13조의 비용을 지원해 언역 집중 의료기관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지역사회 재활과 상담기관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관련 법을 만들고 해당 법률안에 근거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 치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요. 즉 여러 가지
범죄적 측면에서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는 것도 일부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마약에 중독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루어내려면 마약 중독 치료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마약 청명국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꿈이지만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 마약에 한 번이라도 접촉한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1페이지도 하면서 해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도 같이 읽어줘야 여러분이 이것을 또 다시 읽고 또 이거 유튜브로 만들면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해서 강의 초안을 교환을 잡아달라 이 뜻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다 같이 정부 시작. 정부 마약류 중독 치료 재활 대책 추진의 실용성은 어떻습니까? 하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자, 한국중독정책의학회 이해국 이사장님과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지난 2024년 1월 9일 마약중독치료병원의 기준을 명확화 및 개선해 실질적인 치료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다음 또한 마약중독 진한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약중독 재활센터가 확충되고 두 번째는요. 24시간 마약중독 상담 콜센터가 운영되고 세 번째 건강보험 적용 수가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재활 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마약 중독 치료 센터를 돌리는 준비 중에 있어요. 한 교회가 목회자가 선교사님들이 이런 틈새를 보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 메디폴 뉴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을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치료 재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큐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아직은 의회와 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소리지요. 질문 같이 해봅니다. 마약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몇 개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법의 거버넌스 자체가 마약류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무부처는 식약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들이 식약처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사용 장애를 보편적인 질병 문제로 보고 치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중독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법 체계를 보건복지 의료등의 체계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된 규정은 치료 보호 기간에 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와 치료 보호를 지원한다면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보편적 질병과 건강 문제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서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한
직접적 처벌 조사가 강화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 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 42페이지 위에도 읽어주십시오.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들은 이미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품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규제, 감시, 처벌 강화라는 쉬운 해결책보다는 실제 임상 현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료계에서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중독력 두 번째, 중독의 위협 세 번째, 의료행위로서의 선별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지 않으며 법의 한계를 담고 있다. 한계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의사들이 바라봤을 때 국회가 만들었지만 또 우리 목회자가 성직자가 바라봤을 때는 어떤 눈이냐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토론하고 좌담이하고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또한 재활 상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보다 효과성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정체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재활 상담은 마약류 사용 장애라고 하는 질병 치료 관점에서 봤을 때 초기 급성기에 의료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치료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연계하는 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나 인프라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재활과 상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및 마약 중독을 선별, 예방,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 제도,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고 관련 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이 아마 맥락을 다 이해하시려 했고요. 질문 다시 한번 정부에게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정부가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적용과 중독 치료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평가 좀 해주세요. 이 소리지요. 한번 질문을 들어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치료보호제도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평가하자면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 부담금만 별도의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치료비 등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러한 제도가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약 중독 환자들이 예전처럼 일부의 어떤 폭력 범죄 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중과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43페이지에 젊은 청소년들도 어떻게 이분이 얘기하는가 보세요. 43페이지 내용 상당. 10대와 20대 여성, 중산층 등의 마약 중독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검거된 마약 사범만 2만 명이 넘고 부정 마약류 중독 환자가 60만 명이 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마약 중독이 보편적인 질병화가 됐다는 것으로 이를 감당하려면 보편적인 의료기관에서도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마약 중독 환자 치료에 대한 표준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2, 3배 정도의 가산 수가가 적용하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번 치료를 기준으로 할 때 보편적 정신질환의 업성기 치료에 비해 10대, 20대의 난이도와 치료적 노력이 수반된다는 치료 보호기관 의료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마약 사용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약물이 없어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 수가가 대폭 강화되고 마약 중독 환자 치료 위험도에 대한 위험수가 가산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어떻게 하면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환자들을 좀 안심하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회자의 눈을 바라보니까 한국의 그런 실패들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희 맑은 눈으로 대한민국의 청정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 중독 재활센터에 대한 우리 질문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독 재활센터 확충과 24시간 마약 중독 상담 콜센터 등에서는 중독자에게 대해 평가를 하면 예,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는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가 아니라 마약류 중독의 치료, 재활과 관련된 상담 콜센터라는 점은 치료적 관점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추가로 생겼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늦었지만 상당히 반가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재활치료센터를 동시에 15곳을 새로이 설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회복의 정체성은 치료를 받고 재활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면 재활은 치료가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난 이후 해당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마약류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담가나 재활 전문가 자체가 전국의 재활센터 17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치료 보호기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존의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지역의 마약대책운동본부 지구에서 이를 위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 상담 인력들을 기존의 마약류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있던 의료기관과 협력해 양성 및 재활 지역사회 연계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겨주기 전에요. 밑에 43페이지 밑에 보면 하단에 5개 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부터 같이 한번 복창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치료보호기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 다음에 기존 전문성이 갖춰 있는 지역의 마약대책운동본부 지구에서 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다음 전문 상담 인력들을 기존의 마약류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던 의료기관과 협력해 양성 및 재활, 지역사회 연계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로 나아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방안을 더 가지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목회자가 교회가 지역의 사회에서 교회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회들의 영혼을 우리가 틈새를 사용하면 국내에서도 선교할 들은 틈새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약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마지막 미션이다. 동감하십니까? 예, 44페이지로 넘어가서 서울도 있지만 경기도 지역을 조금만 더 한번 이분께서 말씀하네요. 44페이지 맨 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경기도 내 전국 최초 공공 마약 중독 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평가를 해주세요. 이 소리죠.
한번 질문 읽어봅시다. 사실 마약 중독 치료 국공립병원 모델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립부곡병원이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환자들이 가장 열심히 치료를 했고 잘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중독 환자 치료에 헌신적이셨던 의사 2, 3명이 여러 사정으로 병원을 퇴직한 이후부터는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는 국립중독병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하는 소수의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명자가 할 일이 틈새가 있다 이 말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물론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의사의 처우 임금이 다른 공공병원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 및 훌륭한 의료 인력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체계의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소위 의사공무원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등이 떨어져 마약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는군요. 계속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 도립정신병원이라는 마약류 치료센터 모델을 제안하고 설치해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소식은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헌신적인 의사 한두 명에게 의존해서 운영되는 형태라면 오래 운영할 수 없다는 점과 마약 중독 치료라는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마약 중독 치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마약 사범이 많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 사법체계랑 긴밀히 협력해 치료가 필요한 많은 마약 사범들이 치료보호제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언드리고 그 싶습니다. 다음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현재 알려진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마약류 중독 치료센터 사업 모델은 외래 치료나 지역사회 치료가 합쳐진 형태보다는 응급의료 차원의 급성기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외래 치료나 급성기 치료 이후에 외래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의 개념으로 마약 중독 재발을 방지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개념도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치료센터로 나아간다면 마약 중독 치료 모델 중 가장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네, 것으로 금융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45페이지 질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큐 시작. 마약 중독 치료 모델 중 국립암센터와 같은 소속의 국립마약 중독 치료센터를 설치하는 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공성을 가진 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중독 치료의 전문가들인 의료인들이 모여서 공공재단 또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 목적의 병원을 만들고 어떤 법적인 토대에 근거해서 해당 병원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 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오히려 막연한 공공병원 학대 운영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중독 문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집중적인 초기 치료 등을 모든 곳에서 다 할 필요가 없으며 재활 등을 지역사회에 있는 재활 시설이나
외래 치료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혁신성을 가진 마약 중독 치료 혁신센터와 같은 특수 목적의 의료법인, 재단법인 형태의 병원들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성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요. 교회가 혹시라도 이와 같은 부대적인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많은 영성운동하는 일에, 많은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듣고 토론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추 시작. 한국 중독 정신 의학회 양국회 일주일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연구사업단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 과제가 곧 시작됩니다. 네. 이에 저희 한국중독학회에서는 기존의 마약류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해 적합한 정신, 사회, 기술, 치료 등을 새롭게 연구해서 효과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치료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2, 3년 동안 집중해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네. 또한 예방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뇌를 마약 등의 물질의 영향을 통해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학적, 뇌과학적 팩트에 근거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사회보건 단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식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사업들도 함께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저도 여기 부연한다면 방금 읽었던 넉줄 중에 또 하나고 한 달라 예방과 거기서부터 소리내서 이거주고 이것이 숙제고 미션이고 우리가 할 일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방과 시작.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의 뇌를 마약 등의 물질의 영향을 통해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뭐예요? 의학적, 뇌과학적 팩트를 근거한 예방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사회공헌 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인식을 높여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곳에 함께 동시하는 게 좋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국제마약경찰대학교가 미국의 교육법을 갖고 있고 아시아의 총괄 책임자는 설립총장 홍성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인천의 모든 책임을 맡는 것은 김경원 목사님이 학장님이 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1000만, 1200만, 2000만의 성도가 재벌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듯이 인천 캠퍼스 학장님과 잘 논의해서 정말 어떤 지역보다 롤 모델로 잘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